그 홍범도 장군 부부의 만년 모습이에요. 입고 있는 게 뭐냐면 소련식 옷이죠. 협동농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언제 이후에 그랬냐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살아남았어요. 홍범도 장군은. 근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 다시 못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75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도 한 번도 광복을 위한 전선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청산리 대첩 이후 이제 피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연해주로 이동한 독립군들은 레닌의 적군에게 이용당했어요. 레드아미에게. 어떻게 이용됐냐 하면요. 일본하고 타협해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한국 독립군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적군 편에 쓴 쪽이 계급혁명을 우선시하는 쪽이 분파가 있었거든요. 이쪽 부대를 갖다가 적군의 힘을 얻고서 완전히 사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독립군 600명이 죽어요. 우리 독립군 부대의 전력이 아까 홍범도 부대, 김자진 부대 합해야 1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거의 모든 병력이 이때 죽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상당수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전투다운 전투를 못한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신채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요. 의열투쟁을 선언해요. 의열투쟁은 뭐예요? 의사와 열세의 투쟁. 혼자 개인의 힘으로 하는 폭력에 호소한 독립운동 전쟁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토한 사자구가 이겁니다.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이 직접 일으키는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훌륭한 병사였죠. 10만이 폭탄 한 번 던지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의열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호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창숙 선생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그러면서 한인 애국단, 여러분 잘 아시는 있죠.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1926년에 아까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던지신 분이 있었다 그랬죠. 착취의 그 중심. 거기에 나석주 의사도 이 김구 선생의 제자예요. 그래서 26년에 그 의열투쟁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의 의열단과 이봉창, 윤봉길 같은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이 계속됩니다. 자, 윤봉길 의사의 모습 한번 보시죠. 20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해 훈고공원에 던지기 때 그 전에 그 결의를 다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신념을 가졌는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민족을 위한 재단에 바친 분이에요. 나는 적성으로 붉은 마음으로 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구를 도륙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각오를 바친 거예요. 아까 그 사진에서. 1932년 4월 29일 훈코 공원 전승기념식장에서 일본이 승리를 축하하는 전승기념식장에서 침략의 수뇌부들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25세 피 끓는 청년 윤봉길의 물병 폭탄은 일제에 맞서 한중 공동항쟁의 길을 이끌어내요. 자, 윤봉길이 남긴 시가 있어요. 이거 참 감동적입니다. 25살이에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술을 부어놓으라.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이를 동서양 역사로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과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프랑스 현망과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박명과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자, 의열투쟁을 하신 분이지만 자기의 아들 둘에게 남긴 유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인 두 병정들에게예요. 그렇지만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교육을 통해서 일으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번영을 일군 진짜 힘은 폭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성각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의열투쟁은 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 민족이란 존재는 투쟁하는 소수자이다. 그들의 민족주의는 상대적 진보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약자의 저항 민족주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우리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나려면 못난 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예요. 거기에 맞부딪히는 민족주의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옛날엔 그랬죠. 지금 불과 한 세기가 안 돼서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입장이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열투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성찰하게끔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지금 거의 준제국의 반열에 올랐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그 역사의 경험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에서 제국의 반열에 오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입니다.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역사에 통해서 경험치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꿨습니다. 그때 온 총독이 사이토 마고토라는 분이에요. 이 총독은요 3대 조선 총독으로 임명됐고 그래서 몇 년 하다가 2년인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와서 31년까지 조선 총독을 한 사람이에요. 자, 문화 통치에는 문관도 임명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 식민지배가 끝날 때까지 문관은 임명된 적이 없어요. 이 문화 통치의 그 핵심이 뭐냐? 1919년 9월 3일, 3.1운동 끝난 다음에 몇 달 지났죠. 그때 시정방침 훈시라고 해가지고 총독부의 그 시정방침이 바뀌어요. 문화적 제도의 혁신으로 조선인을 이끌어 가르쳐 행복과 이익의 증진을 꾀하고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응해서 정치 사회상 대우에 있어서도 내지 즉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궁극의 목적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 고종의 딸 덕혜옹주 1931년에 대마도주의 후에 하고 정략결혼시킵니다. 또 다른 정략결혼의 피해자 이방자 여사가 그거를 조선 왕실은 아무 헐림도 없었고 완전히 일본의 그 정략에 의해서 결혼된 게 가슴 아프다고 쓸 정도였어요. 황실의 피까지 섰고. 그러니까 우리를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바로 내선일체 황민화 정책이에요. 황국식민화. 그러니까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에 충량한 백성 만들기. 이 얘기란 말이죠. 자, 창씨 개명. 그 옆에 사진에 옆에 이 일본말로 바꾼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도 바꿔서 어를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내지인과 조선인의 시명을 구별할 수 없게 하는 게 내선일체의 진전을 위해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이 이름만 갖고 보면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얼굴 갖고 보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침략전쟁에 동원하고 뭐 하려면 겉으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었느냐? 차별 없지 않았죠. 그때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총독의 얘기예요. 그 말 맞다나 2040년 2월 11일, 그러니까 일제 패망하기 5년 전에 시작됐어요. 6개월 시한부로 실시됐어요. 그때 다 고쳐라.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명까지 바꾸게 되는 황민화 정책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모두 일본인을 만들려는 거. 다음에 국어 상용. 이 국어는 우리 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예요. 지금 칠판 보면요. 리어왕 얘기가 써 있어요. 조선어 수업이 없어지고 모든 수업을 다 일본말로 하고 일본말로 생각하고 그리고 1942년에 가면 국어 전해 운동이라는 게 펼쳐져.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학교 안 다닌 사람도 모조리 다 일본말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과 말은 우리 어의 핵심이에요. 어를 빼버리는 일들을 이때 일본이 한 거고요. 그게 일본말로는 곡국어 조요, 국어 상용. 일본어 상용 정책이 펼쳐진 거예요. 자, 말과 글을 송지리째 빼가지고 완전한 일본인 만들기가 행해진 게 바로 그때예요. 일본이 그 파시즘의 군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때 이 땅에서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1942년에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집니다. 이때 이후로 있죠. 일본이 패전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죠. 기진주만. 그 6개월 지나가지고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밀리기 시작해. 밀려오는데 일본이 옥처럼 부서진다. 그래가지고 가미까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의 시대가 일본을 휩쓸었고 식민지에서는 본토보다 더했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이 파시즘, 즉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거에서 가장 강렬한 저거는 공산주의자들일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조차 90%가 전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땅에서 일본에 저항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학병,
갖다가 특별 지원병해가지고 이 전쟁에 동원할 적에 딸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출정식 사진을 보이죠. 거기 조선이라고 써있고 그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있죠. 다 전쟁으로 동원했습니다. 학병은 지원병이라는 미명과 지원병이라 아주 거스로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것과 달리 대상자 100%를 갖다 동원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내 당시 식민지 조선 내 전문대학 그때 대학이 없었죠. 전문대학 재학생 1000명 중에 959명이 학병으로 동원돼요. 그래 끌려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 중에 장준하 선생님 그리고 김준엽 선생님 이분들이 학병으로 나갔다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경에 있는 그 임시정부로 가가지고 독립군에 가담을 하는 겁니다. 광복군에. 근데 이렇게 독립군에 가담을 했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갖다가 이제 전선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찾는 게 이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장준하 선생이 그 오천리를 그 일본 부대에서 탈출해가지고 오천리의 그 산맥 파총령인가 하는 산맥을 넘어가지고 중경까지 찾아가요. 그랬더니 독립운동 하신다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수염 허연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피가 수혈된 거예요. 이 학병으로 나갔던 분들 그리고 했던 분들이 탈출해가지고 광복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복군이 갑자기 수가 늘어요. 40년대 후반이 되면 1, 2지대가 생기고. 근데 그때 이분들이 한 게 OSS 대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게릴라로 침투해서 이 일본의 핵심부를 타격하려고 그러던 거예요. 그리고 버마 전선에서 일본 말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 선무방송. 심리전 요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관동군이 50만이었어요. 우리 광복군 1, 2지대 합해서 10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력으로 하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더 많은 분들이 모였어야 되는데 그때 좌우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오늘의 입장에서 성찰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힘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외교 독립론은 어땠을까요? 우리 뜻대로 강자가 약자의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집니까?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 워싱턴 군축회의 모든 게 얘기하듯이 강자의 국익 위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한 것 분명해요. 자, 우리 지금 우리 국군 몇 명이에요? 60만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조선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할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0명 안 됐어요. 자강. 우리는 우리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1, 2, 3, 4등이 다 있죠. 그게 우리 현재예요. 그러니까 외교, 무장, 투쟁, 외교 독립 두 개가 주는 건 뭐냐면요. 자강력 있어야 되고 외교력의 현명한 술책. 그러니까 여러분 EEJ라는 거 아시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활용한다. 우리가 용미, 용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약자가 이용하려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책략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외교로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도 못했어요. 그건 누가 줬냐? 원자폭탄. 리틀 보이 펜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2발의 원자폭탄. 그게 일본인 무릎 꿇렸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복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얻게 되는 건데 김구 선생님이요. 이 원폭 떨어진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시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찾아야지만 우리가 원권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개입을 같이 했어야지 승전국의 하나로서 임시정부가 합법적으로 국제적 승인을 얻은 진짜 정부로서 귀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김구 선생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0일 저녁에 일제가 연합국에게 항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복군이 그때가 뭐냐면 OSS 대원이니 광복군이 진입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군대라도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프랑스의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로노방드 상륙작전 할 때 파리에 먼저 입성합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프랑스 다 점령당했었지만 승전국의 일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구 선생님이 안타까웠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인사들 모습이에요. 이진으로 나눠서 패망한 지 한참 지나서 11월 달에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어요. 김구가 독립운동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김구 선생님이. 이게 백범 선생님이 1948년 3월 10일 날 도산 안창호 선생 10주기 추도식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국이 해방된 것을 10으로 보면 7은 우리의 애국적 선열들의 피와 땀일 것이요. 우리 독립운동 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최후의 3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해방은 백과사전에 새 해석을 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기괴한 내용을 포함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반쪽으로 갈라졌는가? 일본의 죗값 대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범이 도산 선생 10주기 추도식장에서 한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자력으로 싸워서 얻지 못한 광복은 쓰디쓴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이 있죠.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나 두 분이 했던 건 뭐냐 하면 외교 독립론, 무장투쟁론 했지만 두 분이 42년 이후에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대표부로서 구미위원부를 인정을 해서 이 임정 승인 국제적 승인을 얻으니까 거기에 그 대표자로 임명을 해서 두 분이 손을 합쳤었고 광복 이후에도 손을 맞잡았어요. 나중에 갈라쓰긴 하지만. 그러면 독립운동 진영 중에 아까 자유시 참변 때 적군에 이용된 분들이 있었죠. 우리 쪽에는 그러니까 민족의 독립을 꾀한 분들도 있고 계급혁명 세계 혁명으로서 계급 투쟁을 꿈꾼 분들도 있었어요. 그 1918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한국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제2 인터내셔널에서 1918년 19년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200만 루블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1920년에 근데 레닌이 코민테른 가입 21길조가 발표된 이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확연히 구별돼요. 근데 이때 세계혁명, 계급혁명 차원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운동이 아니라 계급혁명 저거죠. 근데 그거는 전체주의화 될 소지가 큰 거란 말이죠. 그때 공산주의 입장에서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조국은 우리가 아니라 만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국 세세세르, 즉 소비에트, 소련이었으며 그들과 연대를 모색한 이들은 그들의 눈에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위해 이용할 통일전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한번 성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서는 쪽, 아까 독립운동 진영에 외교 독립론 펼친 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장투쟁론 펼친 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나키스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도 반공좌파예요. 일체의 권력과 권위에 부정하는 쪽이죠. 박열 선생이니 뭐니 정항암 선생이니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크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영역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독립운동 진영이 서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이끌고서 왔던 거고, 우리가 이 사상으로서의 반공 노선을 펼친,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쪽으로서 펼친 분들은 사회민주주의자 들도 반공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체제가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거란 말이죠.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힘의 정치가 관철될 때 우리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기를 100년 전에도 바랬고 독립운동 때도 바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손을 잡아준 선한 이웃은 없었다. 우리가 나라를 아꼈죠. 나라를 되찾는 과정에서도 우리 힘으로 못 찾았어요. 외교 독립론이고 무장투쟁이 못했어요. 우리가 8을 썼지만 7을 썼지만 3이 그쪽 힘이었어요. 그 결과가 일본이 죗값을 치러야 될 게 우리가 분당이 됐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꾼다는 게 100년 전 그 독립운동의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열강들의 이해가 다시 충돌해요.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요. 그게 파워폴리틱의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게 다시 작동하는 오늘이에요. 우리 독립운동에 주는 그 쓰디쓴 역사, 우리 힘으로 못 이룬 것이 우리 분단을 초래했고 그게 아직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맛보는 이유는, 되씹는 이유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는 건 다시 그 일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게 우리 미래의 진로를 비추는 등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복이 됐고 그리고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어떻게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됐는가. 미국과 일본이 맞붙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게 저희에게는 독립의 서광이 비치게 되는 그 해가 되는 거죠.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근데 이런 광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죗값을 우리가 치렀어요. 유엔을 통한 단독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구사한 전략이었어요. 김구하고 김기식 선생님이 50총선에 반대합니다. 한국 문제는 한국 사람들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미군이 철수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소달구지 경제로 금방 되돌아갈 것이다. 영연방이 반대를 했어요.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승인 예스나 노냐.